영하 45도의 시베리아 마을의 모든 전기가 끊기고 난로조차 얼어붙은 절망적인 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가구를 부숴 불을 뗐지만 단 한 곳. 한국인 사위가 다녀간 집만큼은 반팔을 입고 지낼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이건 마법이다. 러시아 벌목꾼들이 경악한 이 현상. 불이 꺼져도 식지 않는 한국의 이것 때문에 시베리아의 겨울 풍경이 바뀌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그날 밤 그 통나무집 바닥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온돌의 기적,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드미트리입니다. 올해 65이에요. 이곳 야쿠츠크는 인간이 살 곳이 아닙니다. 신이 세상을 만들다 남은 얼음 조각을 버린 곳이라고들 하죠. 겨울이면 영하 45도까지 내려가요. 숨을 쉬면 폐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고 코털이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침을 뱉으면 땅에 닿기 전에 얼음이 돼요. 뜨거운 커피를 밖에 뿌리면 공중에서 얼어서 눈처럼 흩날리죠. 이곳에선 그게 아이들 놀이입니다. 밖에 나갈 때는 눈만 빼고 온몸을 감싸야 해요. 피부가 노출되면 5분 안에 동상에 걸리거든요. 저는 평생 이 얼음 지옥에서 벌목공으로 살았어요. 20살 때부터 도끼를 잡았으니 45년이 넘었네요. 도끼 하나로 곰도 잡았다는 소리를 듣는 놈이죠. 실제로 30살 때 숲에서 곰과 마주친 적이 있어요. 도끼를 번쩍 들어올리고 고함을 질렀더니 곰이 도망갔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저를 철의 드미트리라고 불러요. 아내 나탈리아는 곰탱이라고 부르지만요. 제 팔뚝은 젊은 남자의 허벅지만 하고 악수를 하면 상대방이 얼굴을 찡그려요. 힘 조절을 못하거든요. 그런 제 집에 딸 안나가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어요.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고 첫 서리가 내릴 무렵이었죠. 시베리아의 가을은 짧아요. 2주면 끝나버립니다. 그 짧은 가을에 녀석이 왔어요. 수술하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는 그 사내는 제 팔뚝만 한 허벅지를 가졌더군요.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체구였습니다. 키는 저보다 한 뼘은 작았고 어깨는 저의 절반밖에 안 돼 보였어요.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은 겁먹은 토끼 같았습니다. 처음 악수를 했을 때 그 손이 너무 부드러워서 놀랐어요. 굳은 살 하나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가늘고 길었어요. 피아노나 치는 손 같았죠. 이게 남자 손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혀를 찼어요. 안나, 저 녀석은 첫눈이 오기 전에 도망칠 거다. 여긴 약골이 버틸 곳이 아니야. 딸은 아버지 제발이라며 저를 말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아내 나탈리아도 제 편이었어요. 저 애가 장작을 팰 수 있을까? 도끼를 들 힘이나 있을까? 나탈리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수는 짐꾸러미에서 이상한 플라스틱 호스와 공구들을 꺼냈어요. 처음 보는 물건들이었습니다. 빨간색 호스, 파란색 호스, 이상한 연결 부품들, 그리고 한글이 적힌 설명서까지. 무슨 외계어 같았어요. 그는 서툰 러시아어로 제게 말했죠. 아버님, 집이 너무 춥습니다. 바닥 공사를 해야 합니다. 기가 찼습니다. 제 통나무 집은 100년 된 잣나무로 지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집이죠. 잣나무 특유의 향기가 아직도 나요. 벽을 만지면 나무의 온기가 느껴집니다. 거실 한가운데는 거대한 벽난로 패치카가 버티고 있어요. 높이만 2m가 넘고 두께는 성인 3명이 손을 잡아야 감쌀 정도입니다. 아버지가 직접 벽돌을 쌓으셨죠. 500개가 넘는 벽돌을요. 불을 떼면 앞은 뜨겁고 등은 시린 게 이곳의 삶입니다. 그게 시베리아의 방식이에요. 100년 동안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내 집에 손대지 마라. 내 놈이 추위를 아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하지만 녀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순한 눈망울 속에 묘한 고집이 있었어요. 토끼 같던 눈이 갑자기 늑대처럼 빛났죠. 아버님, 한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만약 실패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원래대로 돌려놓고 떠나겠습니다. 녀석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그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거실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녀석의 작업은 기이했습니다. 보통 난방 공사라면 라디에이터를 늘리거나 벽난로를 키우죠. 그게 러시아식이에요. 더 많은 불, 더 큰 열원, 더 두꺼운 벽. 100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고 우리도 그렇게 하죠. 시베리아에서 살아남으려면 불을 크게 피워야 해요. 그게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수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어요. 바닥을 깊게 파냈습니다. 불을 키우는 게 아니라 땅을 파다니. 삽질을 하는 모습이 처음엔 우스웠어요. 힘이 없어서 한 삽 들 때마다 헉헉거렸거든요. 팔이 후들거렸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죠. 안경에 김이 서려서 연신 닦아댔어요. 셔츠가 땀에 젖어 등에 달라붙었습니다. 무릎이 땅에 닿도록 웅크리고 앉아서 삽질을 했어요. 자세가 엉망이었죠. 저라면 1시간이면 끝낼 일을 녀석은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런데 녀석은 멈추지 않았어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묵묵히 파고 또 팠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도 녀석은 거기 있었어요. 새벽 2시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더니 녀석이 손전등 들고 구멍을 파고 있더라고요. 미친놈이야. 저는 중얼거렸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찔렸습니다. 저 정도 집념이면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딸을 위해 저렇게까지 하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나탈리아가 말했어요. 저의 보통이 아닌 것 같아. 첫째 날 녀석은 바닥을 30cm 깊이로 팠어요. 거실 전체를요. 혼자서요. 둘째 날 자갈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콩알만 한 자갈을 한 포대씩 나르더군요. 셋째 날 그 위에 호스를 뱀처럼 꼬아 배치했죠. 호스 간격이 정확히 15cm였어요. 자로 재가며 깔더라고요. 넷째 날 단열재를 깔았습니다. 은색 반짝이는 거요. 다섯째 날 콘크리트를 부었어요. 저는 옆에서 보며 비꼬았습니다. 이게 뭐냐? 뱀 농장이라도 차릴 셈인가? 바닥에 뱀을 키우면 따뜻하긴 하겠다. 이 녀석은 그저 웃기만 했어요. 한국의 방식입니다. 열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바닥이 뜨거워야 공기가 돕니다. 온돌이라고 합니다. 1000년 넘은 기술이에요.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더군요. 1000년이라고? 한국에 1000년 된 게 있어? 러시아도 1000년 역사인데?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녀석의 손을 유심히 봤어요. 펜대나 굴렸을 것 같은 하얀 손일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어요. 손마디가 굵었고 손바닥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 때가 꼈고 손등엔 작은 흉터들이 있었어요. 망치를 잡는 그립이 야무졌습니다. 파이프를 연결하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용접을 할 때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불꽃이 튀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더군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어요. 무언가에 미친 놈의 손이었죠. 이 녀석은 안나에게 말했대요. 한국에서 배관 기술을 5년 배웠다고. 아버지 회사에서 막노동부터 시작했다고요. 대학 다니면서 현장에서 일했대요. 여름 방학마다 공사 현장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처음으로 녀석을 다시 보게 됐어요. 약골인 줄 알았는데 진짜 기술자였던 거죠. 그는 바닥에 호스를 깔고 그 위에 콩자갈을 붓고 다시 시멘트를 덮었습니다. 열을 땅에게 뺏기지 않으려는 겁니다. 시베리아의 땅은 영구동 토층이에요. 1년 내내 얼어있죠. 그 땅에 열을 뺏기면 아무리 데워도 소용없습니다. 그 녀석이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영하 20도의 날씨에 반팔 차림이었습니다. 약골인 줄 알았는데 끈기가 제법이었어요. 공사가 끝나고 일주일 뒤 시멘트가 완전히 굳었습니다. 수는 보일러를 가동했어요. 한국에서 직접 들여온 보일러였습니다. 비행기 화물로 보냈다더군요. 굉음도 없었고 불길이 치솟지도 않았어요. 그저 작은 기계 하나가 웅웅거릴 뿐이었죠. 패치칼을 떼면 우웅하는 소리가 집을 흔드는데 이건 고양이 울음소리만큼 조용했어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기름만 잡아먹겠군. 패치칼은 장작만 있으면 되는데 저건 기름을 먹는다면서요? 전기까지 필요하다고요? 시베리아에선 둘 다 귀한 것들인데 말이에요.
장작은 숲에서 베어오면 되지만 기름은 돈 주고 사야 하거든요. 저는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한 달에 얼마나 들까? 페치카보다 비싸면 당장 뜯어버릴 거야.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발바닥이 간질거렸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어요. 양말 속에 뭐가 들어간 건가 싶었죠. 벌레라도 기어다니나. 그런데 점점 발바닥에서 시작된 온기가 종아리를 타고 허벅지로 올라왔습니다. 찌릿찌릿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페치카의 불처럼 살을 태울 듯 공격적인 열기가 아니었어요. 묵직하고 은근한 열기였습니다. 마치 한여름에 뙤약볕을 머금은 바위 위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 품에 안겨 잠들던 그 따뜻함이요. 4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온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집 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입김이 나올 정도로 윗공기가 찼습니다. 천장 근처는 뜨겁고 바닥은 얼음장이었죠. 페치카 바로 앞은 너무 뜨거워서 앉아있기 힘들고 조금만 떨어지면 등이 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집 전체가 훈훈했습니다. 거실 구석구석이 같은 온도였어요. 화장실까지 따뜻했습니다. 건조해서 코가 따가운 라디에이터 바람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공기가 촉촉했습니다. 코가 편했어요. 숨쉬기가 좋았죠. 목이 칼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고양이 샤샤가 먼저 반응했어요. 12살 먹은 늙은 고양이죠. 그 녀석은 항상 벽난로 앞 카펫에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불 앞이 아니면 절대 가지 않았죠. 털이 그을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맨바닥에 배를 깔고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내 발을 쭉 뻗고 배를 하늘로 향한 채 골골거렸어요. 저도 모르게 양말을 벗었습니다. 맨발에 닿는 바닥의 감촉. 따뜻했어요. 아니,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데이지 않았어요. 은근하게, 부드럽게 온기가 발바닥을 감쌌습니다. 나탈리아가 옆에 누우며 말했어요. 여보, 이건 뭐야? 왜 이렇게 좋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거든요. 60년 동안 살면서 이런 따뜻함은 처음이었어요. 페치카 앞에 앉아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페치카는 앞만 뜨겁고 등은 시렸어요. 너무 가까이 가면 옷이 타고 멀리 가면 추웠죠. 그런데 이건 온몸을 감싸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마치 따뜻한 물속에 들어간 것 같았어요. 아니,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이게 온돌입니다. 한국에서는 1000년 넘게 이렇게 살았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이 온몸을 데워주죠. 한국 사람들은 바닥에 앉고, 바닥에 눕고, 바닥에서 자요. 그래서 바닥이 따뜻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왜 녀석이 그렇게 바닥을 파고 호스를 깔았는지요. 소문은 빨랐습니다. 시베리아 마을에서 비밀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난 일은 저녁이면 마을 전체가 알죠. 특히 이상한 일은 더 빨리 퍼집니다. 한국인이 드미트리네 바닥을 다 뜯었다더라. 뱀 같은 호스를 깔았다더라. 페치카를 안 쓴다더라. 미쳤다고 하더라. 소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사이비 종교에 빠진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마을 친구인 이반이 놀러 왔어요. 40년 지기 친구입니다. 저랑 같이 벌목을 하던 녀석이죠. 같이 곰도 만났고 같이 늑대도 쫓았어요. 같이 조난당해서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같이 보드카도 수백 병은 마셨어요. 그는 보드카 병을 들고 들어오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드미트리, 자네 집 바닥을 다 뜯었다며? 그 아시아 꼬맹이가 시키던가? 딸내미한테 휘둘리는 건가? 이반의 말투엔 조롱이 가득했어요. 이반은 자기 집이 마을에서 제일 따뜻하다고 늘 자랑했거든요. 이반은 제 집에 썰렁해진 벽난로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페치카 없이 겨울을 난다고? 미쳤군. 자네 할아버지가 쌓은 페치카를 놔두고 조상님이 노하시겠어. 파이프가 얼어 터지면 집 전체가 물바다가 될 거야.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어.
이반은 자기 집 패치카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올해 새로 쌓았다면서요. 벽돌을 500개나 썼다고 했습니다. 불을 떼면 3일은 따뜻하다고 큰 소리 쳤죠. 내 집에 와서 잡아라. 천국이야 천국. 이반이 으스댔어요. 이반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정전이 잦아요. 겨울이면 한 달에 두세 번은 끊겨요. 송전탑이 눈무게에 무너지기 일쑤죠. 바람에 전선이 끊어지기도 하고요. 전기가 끊겨 보일러가 멈추면 파이프 속 물은 흉기로 변합니다. 물이 얼면 부피가 늘어나거든요. 얼음이 팽창해 바닥을 깨부술 거예요. 두고 봐라. 첫 블리자드가 오면 녀석은 울면서 짐을 쌀 거다. 한국으로 도망가겠지. 이반이 낄낄거렸습니다. 사위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장작을 정리했어요. 패치카용 장작이었습니다. 비상용으로 쌓아둔 거죠. 저는 왠지 녀석의 편을 들고 싶었지만 이반의 논리가 너무 강력했어요. 시베리아의 자연은 인간의 기술을 비웃는 법이니까요. 100년 된 통나무집도 하룻밤 만에 무너뜨리는 게 시베리아입니다. 저는 수에게 물었어요. 정전되면 어쩔 거냐? 이반 말대로 다 터지는 거 아니냐? 진심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히 답했어요. 물이 아닙니다. 특수 용액을 섞었습니다. 부동액이에요. 영하 50도에서도 얼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특별히 가져왔어요. 시베리아용으로 제조된 거예요. 그리고 바닥의 돌이 열을 기억할 겁니다. 제가 깔아놓은 자갈과 시멘트가 열을 저장합니다. 돌은 원래 열을 오래 품어요. 그게 온돌의 원리입니다. 열을 기억한다. 저는 그 말이 시인의 헛소리처럼 들렸어요. 돌이 어떻게 열을 기억한다는 거죠? 이반은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돌이 열을 기억해. 아시아 친구, 유머 감각은 있군. 배꼽 잡겠네. 돌한테 기억력이 있다니. 이반은 한참을 웃었어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마을 전체에 이 웃긴 이야기를 퍼뜨리겠다고 했죠. 한국인이 돌이 열을 기억한다고 했대. 하. 저도 속으로 웃었어요. 하지만 수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어요. 두고 보시죠. 녀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묘하게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마치 뭔가를 확신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저는 문득 불안해졌습니다. 저 녀석이 맞으면 어쩌지? 이반이 틀리면 어쩌지? 하지만 그 생각을 곧 떨쳐냈어요. 시베리아의 겨울을 이길 수 있는 건 불밖에 없다고 저는 믿었거든요. 1월 중순 기상청의 예보보다 더 끔찍한 놈이 찾아왔습니다. 백색의 악마라 불리는 대형 블리자드였어요. 시베리아에서 10년에 한 번 온다는 그 놈이요. 라디오에서 경고방송이 나왔습니다. 외출을 삼가라고, 식량을 비축하라고, 난방 연료를 확인하라고요.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방송을 무시했어요. 65년을 살았는데 뭘 새삼스럽게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저녁부터 바람이 심상치 않았어요. 하늘이 낯빛으로 변했습니다. 새들이 미친 듯이 날아다녔죠. 개들이 지저댔어요. 동물들은 알아요. 곧 올 거야. 저는 직감했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리기 시작했어요. 유리창에 금이 갈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창틀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어요. 휘이이 하는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밤이 되자 바람이 통나무 집을 때렸습니다. 쿵, 쿵, 쿵. 마치 거인이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 거인이 집을 들어올리려는 것 같았죠. 창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유리가 휘어지는 게 보였어요. 깨질 것 같았습니다. 나탈리아가 성호를 그었어요. 그리고 우려했던 일이 터졌어요. 펑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마을 전체에 전기가 나갔습니다. 송전탑이 무너진 거였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손을 뻗어도 손가락이 안 보였습니다. 촛불을 켜자 안나의 얼굴이 창백하게 드러났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탈리아가 담요를 꺼내왔어요. 창밖을 보니 이반의 집 굴뚝에서는 검은 연기가 미친 듯이 솟구쳤습니다. 다들 얼어 죽지 않으려고 나무를 태우고 있는 거였어요. 어떤 집은 가구를 부숴서 뗄 거예요.
저희도 그랬거든요. 10년 전 대정전 때요. 할머니 유품인 옷장을 부숴서 뗐습니다. 우리 집 보일러도 멈췄어요. 윙윙거리는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정막이 찾아왔죠. 바람 소리만 으르렁거렸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녀석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안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벽난로에 불을 피우려 했지만 수가 바닥 공사를 하면서 벽난로의 기능을 축소해놨어요. 연통의 절반을 막아버렸거든요. 온돌 시스템과 연결하느라요. 작은 불씨로는 이 큰 집을 데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욕이 나왔어요. 그놈의 바닥 공사 때문에 이 꼴이 났다고 생각했죠. 안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탈리아가 딸을 안아주었어요. 수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후회하는 걸까? 저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내 온도가 떨어져야 정상이었어요. 시베리아의 냉기는 틈새로 스며들어 1시간이면 사람을 동태로 만듭니다. 저는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65년을 살면서 수없이 봤거든요. 옆 마을에서 정전 때문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적도 있었거든요.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쏘아붙일 준비를 했어요. 내 놈 때문에 얼어 죽게 생겼다고 말이죠.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안나의 얼굴을 보니 차마 말이 안 나왔습니다. 딸이 너무 불쌍해 보였거든요. 사랑하는 남자를 데려왔는데 그 남자 때문에 온 가족이 얼어 죽게 생겼으니요. 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안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아마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욕을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요. 담요를 더 가져와. 저는 나탈리아에게 말했어요. 일단 버텨보자고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났어요. 4시간, 5시간. 밖은 영하 45도. 체감 온도는 영하 60도에 가까웠을 거예요. 피부가 노출되면 30초 만에 동상에 걸리는 온도죠. 바람 소리는 귀신 울음소리 같았어요. 늑대떼가 울부짖는 것 같기도 했죠. 창문에 서리가 두껍게 얼어붙었어요. 손가락 2마디 두께였습니다. 창문을 통해 냉기가 스며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춥지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엉덩이가 뜨거웠습니다. 보일러가 꺼진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바닥은 여전히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어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공포에 질려서 감각이 마비된 건가 싶었죠. 그런데 진짜였어요. 바닥이 뜨거웠습니다. 녀석이 말한 추결히트 리텐션이었어요. 그가 바닥 깊이 묻어둔 자갈과 두꺼운 시멘트, 그리고 꼼꼼히 깐 단열재가 열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돌찜질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에 찜질방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안나가 설명해줬습니다. 뜨거운 돌 위에 눕는 거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했어요. 바로 그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불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뜨거울 수가 있죠? 돌이 정말 열을 기억하는 건가요? 이불을 덮고 바닥에 누웠습니다. 등허리가 찢어지는 그 느낌.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가 들어올 틈이 없었어요. 관절이 시큰거리던 허리가 풀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벌목을 해서 허리가 안 좋았거든요. 디스크가 3개나 나갔어요. 겨울이면 더 아팠죠. 새벽에 일어나면 허리가 굳어서 한참을 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닥에 누우니 허리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나탈리아도 옆에 누웠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아내가 감탄했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네. 무릎이 안 아파. 나탈리아도 관절염이 있거든요. 벽난로에 불은 꺼지면 그만이에요. 공기는 식습니다. 30분이면 추워지죠. 그게 페치카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불이 꺼지면 끝이에요. 하지만 이 온돌이라는 놈은 달랐어요. 끈질겼습니다. 마치 한국 사람들의 근성처럼 한번 품은 열기를 절대 놓지 않았죠. 수가 말한 추결이 바로 이거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돌이 정말 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6시간이 지나도 바닥은 따뜻했습니다. 7시간, 8시간. 새벽 3시,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더워서였어요. 털옷을 입고 잤는데 땀이 났습니다. 등에 땀이 흥건했어요. 저는 털옷을 벗어던졌습니다. 옆을 보니 딸과 사위가 반팔 차림으로 자고 있었어요. 수는 아이처럼 웅크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 왜소한 등이 갑자기 거대한 산처럼 보였어요. 이 녀석은 자연을 이기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이용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녀석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요. 이 녀석은 시베리아를 연구했던 거예요. 여기 오기 전에 기후를 조사하고 정전 빈도를 알아보고 최적의 난방 방식을 계산했던 겁니다. 그냥 온 게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온 거였죠. 안나가 나중에 말해줬어요. 수가 1년 동안 시베리아 관련 논문을 읽었다고요. 러시아어도 그래서 배운 거래요.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녀석을 약골이라고 쓸모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녀석은 저보다 훨씬 강한 놈이었어요. 다른 종류의 강함이었죠. 근육이 아니라 지혜의 강함, 사랑의 강함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눈부셨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거든요. 온 세상이 하얗게 빛났어요. 폭설로 문이 반쯤 막혀 있었습니다. 눈이 1미터 넘게 쌓였더군요. 창문의 아랫부분이 완전히 덮였어요. 저는 간신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삽으로 눈을 치워야 했어요. 한 삽, 두 삽, 세 삽. 눈이 무거웠습니다. 영하 40도의 공기가 폐를 찔렀어요. 코털이 순식간에 얼었죠. 속눈썹에도 서리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몸은 따뜻했어요. 밤새 바닥에서 받은 열기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뼛속까지 데워진 느낌이었습니다. 허리도 안 아팠어요. 마을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굴뚝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이 삽을 들고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얼굴이 다들 시커맸습니다. 밤새 연기를 맡은 거죠. 눈이 충혈된 사람도 있었어요. 기침을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연기 때문에 목이 상한 거예요. 어떤 집은 창문이 깨져 있었어요. 바람을 못 이긴 거죠. 판자로 막아놓은 집도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전쟁터 같았어요. 생존을 위한 전쟁터요. 입안이 털 담요를 3겹이나 두르고 덜덜 떨며 나왔습니다. 코에는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어요. 눈썹도 얼어 있었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드미트리, 살아있나? 어젯밤은 지옥이었어. 장작이 다 떨어져서 가구를 부서뗐다고. 할머니가 물려주신 의자까지 뗐어. 식탁도 부쉈어. 입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그는 제 차림새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는 얇은 셔츠 하나만 걸치고 있었거든요. 털옷은 집에 두고 나왔습니다. 자네, 춥지 않은가? 정신이 나갔나? 입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저는 시익 웃으며 집안을 가리켰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훈훈한 기운이 훅 끼쳐나왔어요. 따뜻한 바람이 입안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고양이 샤샤가 문 앞까지 나와 기지개를 켰어요. 하품을 하며 뒹굴거렸죠. 우리 집 바닥은 아직도 뜨거워, 입안. 찜질방이라고 들어봤나? 한국 거야. 입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손을 대보더니 비명을 질렀어요. 맙소사. 마법을 부린 건가? 보일러가 꺼졌는데. 어떡해? 뜨거워. 정말 뜨겁다고. 입안은 바닥에 귀를 대보기까지 했습니다. 무슨 소리가 나나 들어보려고요. 장작 타는 소리가 날 줄 알았나 봐요. 바닥을 두드려 보기도 했습니다. 속이 비어있는 줄 알았대요. 아래에 불을 피운 줄 알았다면서요. 드미트리, 자네 지하실에서 불 피우는 거 아니야? 입안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곤히 자고 있는 사위를 가리켰습니다. 마법이 아니야. 기술이지. 저 친구가 선물한 기술. 그제야 녀석이 바닥에 깔았던 그 두꺼운 단열재와 자갈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녀석은 이 사태를 예견했던 거예요. 시베리아의 혹한을, 잦은 정전을요. 이 녀석은 단순한 파이프를 깐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킬 요새를 지은 것이었어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평생 울어본 적 없는 제가요. 이반이 물었어요. 나도. 저거 깔 수 있나? 제발. 부탁이야, 드미트리. 자네 사위한테 말 좀 해줘. 이반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어젯밤 지옥을 겪은 사람의 눈빛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수가 가르쳐 줄 거야. 우리 마을 전체에 깔자고. 더 이상 가구를 부숴서 떼는 일은 없어야지. 이반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친구. 정말 고맙다. 이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40년을 알고 지낸 친구인데 울음을 보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서로 껴안았습니다. 살아남았다고, 버텨냈다고요. 보일러가 다시 돌아갔어요. 저는 창고에서 가장 아끼는 30년산 보드카를 꺼냈습니다. 결혼식 날 마시려고 아껴뒀던 술이었어요. 딸 결혼식이 아니라 제 결혼 30주년에 마시려고요. 그날이 아직 5년이나 남았지만 오늘이 그 술을 마실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제 훈제 소시지를 썰었어요. 직접 담근 피클도 꺼냈습니다. 오이 피클, 양배추 피클, 토마토 피클.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이었죠. 나탈리아가 빵을 구웠어요. 갓 구운 빵 냄새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수는 여전히 겸손한 자세로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어요. 한국식 예의인가 봐요. 저는 잔 2개의 보드카를 가득 따랐습니다. 투명한 술이 찰랑거렸어요.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담긴 향이었죠. 수. 그 녀석이 긴장한 듯 저를 쳐다봤어요. 러시아에서는 생명을 구해준 사람하고만 이 술을 마신다. 저는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30년을 아껴온 술이야. 아무하고나 마시지 않아. 내 아들도 안 줬어. 아, 아들이 없긴 하지만. 이제 있네. 이 녀석의 눈이 커졌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내 집 바닥만 데운 게 아니다. 이 늙은이의 얼어붙은 고집도 녹였다. 저는 진심이었어요. 평생 외국인을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동양인은요. 편견이 있었죠. 시베리아에선 강한 놈만 살아남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육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이 녀석이 그 편견을 깨버렸습니다. 강함은 근육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지혜에도 끈기에도 사랑에도 있었습니다. 이 녀석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처음으로 제대로 된 러시아어를 들었습니다. 발음이 좋아졌더군요. 우리는 단숨에 독주를 들이켰어요. 뜨거운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갔고 뜨거운 바닥이 엉덩이를 받쳐주었습니다. 위아래로 따뜻했어요. 몸도 마음도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이반 녀석의 집부터 시작해서 마을 전체에 이 코리안 온도를 전파하겠다고요. 이반은 이미 예약 1호입니다. 다른 이웃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 대장은 바로 제 사위, 수가 될 겁니다. 이 녀석이 기술을 가르치고 마을 사람들이 배워서 서로 도울 거예요. 이 녀석은 이제 약골 이방인이 아닙니다. 시베리아의 겨울을 이겨낸 저의 자랑스러운 가족이에요. 늑대 무리의 일원이 된 거죠. 아니, 늑대 무리의 지혜로운 참모가 됐어요. 자, 한 잔 더 하자. 이번엔 위대한 한국을 위하여. 저는 다시 잔을 채웠어요. 수가 서툰 러시아어로 대답했습니다. 위하여. 우리는 웃으며 잔을 부딪혔어요. 딸 안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탈리아도 웃고 있었어요.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우리 집 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시베리아의 한복판에서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얀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두려웠을 광경이에요. 또 정전이 되면 어쩌나, 장작이 떨어지면 어쩌나 걱정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 바닥이 있으니까요.
이 온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위가 있으니까요. 수가 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받아들여 주셔서요. 저는 녀석의 어깨를 툭 쳤어요. 뭘 감사해. 내가 우리를 살렸잖아. 안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나탈리아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시베리아의 가장 추운 밤을 가장 따뜻하게 보냈어요. 한국의 온돌 덕분에요. 그리고 한국인 사위 덕분에요. 러시아의 거친 벌목군도, 시베리아의 매서운 칼바람도 결국 한국인의 따뜻한 정과 기술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위수가 깔았던 것은 단순한 난방 파이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가족을 지키겠다는 가장 한국적인 책임감이었습니다. 영하 45도의 지옥에서도 식지 않는 온돌. 그 안에는 수천 년 한민족의 지혜가 담겨 있었죠. 드미트리의 마을에서 시작된 온돌은 이제 러시아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런던에서, 퀘벡에서, 그리고 시베리아에서 한국의 온돌이 전 세계의 추위를 녹이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 뭉클하셨다면, 혹은 우리 선조들의 지혜인 온돌이 자랑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큰 불씨가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